안녕하세요. 빵모자 책장입니다. 오늘의 책은 이효석 작가의 성류입니다. 이효석 작가는 1907년 강원도 봉평에서 출생하여 1942년 평양에서 3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와 경성제국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혀 끝에 뱅뱅 맴돌면서도 쉽사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낼 수가 없다. 한참 만에 성류였음을 깨달았을 때 제이의 마음은 무지개를 본 듯이 두근거렸다. 옛 병풍에 그려진 성류의 그림이 문득 떠올랐다. 어디서 흘러오는지도 모르게 그윽하게 코끝을 스치는 그리운 옛 향기. 약그릇이 놓이고 어머니가 앉아있고 머리맡에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다. 약향기가 어머니의 근심스런 얼굴에 스미고 병풍 속 나무에 석류가 귀하게 열렸다. 석류는 방긋이 벌어져 붉은 알이 엿보이고 익으려는 송이는 막 열리려고 살에 금이 갔다. 그런 송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부끄러웠다. 오랫동안 까닭도 없이 몸이 고달프더니 이틀 전 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별안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였다.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던 채봉이가 너 몸 이상하지 않냐며 약삭 빠르게 비밀스런 곳을 찔러주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동안에 견딜 수 없이 배가 아팠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 책보도 교실에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자리 속에서 옷을 말아내고 어머니 앞에 얼굴을 쳐들 수 없었다. 버들가지처럼 약한 체질을 걱정하여 어머니는 정성껏 간호하였다. 인생은 왠지 서글픈 것이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은 어머니도 없고 머리맡에 병풍도 없고 석류도 없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생각만이 아름답다. 석류는 향기가 그윽하다. 향기는 구름같이 잡을 수 없고 안타까운 자취는 꺼지기 쉽다. 눈물이 돌았다. 가슴이 뻐근히 저리는 동안에 무지개는 꺼지고 석류는 단걸음에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애달픈 생각에 머리가 아프고 몸의 열이 높아졌다. 머리맡에 약이 쓰다. 약도 옛날 것이 한결 향기로웠던 것이다.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낀 채 문득 잠이 들었다. 눈초리에 눈물 자국이 어지러운 지도를 그렸다. 그럴 수도 있을까? 꿈이나 아닌가 하여 제이는 이야기책을 다시 들었다. 한편의 자서전적 소설이 그를 놀라게 하였다. 소설가 준보는 바로 학교 때의 그 아이가 아니었던가. 소설 속의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어릴 때 일이 아니었던가. 무지개를 본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홀린 것처럼 가슴이 어수선하다. 소녀는 동무들의 놀림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소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녀와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았다. 소년이 비석을 칠 때에는 소녀의 그림자는 안 보였고 소녀가 비석을 받을 때에는 소녀는 그 자리를 피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술래잡기를 할 때에도 두 사람의 모습은 빛과 그림자같이 서로 어긋났다. 결국 손목 한번 탐탁하게 못 쥐어보고 소녀는 점점 고집스러워지기만 했다. 잔꾀가 많은 아이들이 소녀에게 시원스럽게 말을 걸고 손을 쥐고 하는 것을 소녀는 무척 부러워하고 미워하였다. 그렇게 못하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성질을 슬퍼하면서 동무들의 부당한 놀림을 억울하게 여길 뿐이었다. 제이가 준보에게 터놓고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을 뉘우치게 된 것은 그와 작별한 후였다. 채봉이가 자연스럽게 준보를 위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편치 못했으나 그와 떨어지고 보니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임을 깨달았다. 준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결국 느티나무 밑이었다.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와서 어머니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누워있는 동안에 준보도 고달픈 병으로 학교를 쉬었다. 명예로운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준보는 병상에서 일어나자 곧바로 서울로 공부를 떠났기 때문이다.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그에 대한 그리움이 솟았다. 제인의 집안이 사정에 따라 서울로 옮겨 앉고 따라서 제이가 우학교에 다니게 된 것은 여러 해 후였으나 준보의 모습은 늘 마음속에 꿈결같이 또렷하였다. 그러나 오늘 소설가로서 눈에 띌 줄은 축축하지 못했다. 병으로 누워있는 오늘의 제이에게 준보의 출현은 그 무슨 계시와도 같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피곤해졌다. 이야기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문득 생각이나 준보의 모습이 있는 학교 시절의 옛 사진을 찾아낼까 하다가 귀찮은 마음에 단념하였다. 사실 제이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다. 애초에 준보와는 반대의 성격으로 잔꾀가 많고 약은 사람을 구하게 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그는 은행원이었다. 어머니를 여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가 파산까지 당하자 그를 유료하기 위해 그의 뜻에만 눈먼 봉사처럼 따른 것이 비극의 시초였을까? 결혼은 글자대로 무덤이었다.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던 남편은 커다란 빚을 가정에 남겨놓고 자취를 감추었다. 논문서를 만진 것은 그렇다 쳐도 대담하게 은행에 금고를 연 것이었다. 해를 넘어도 그에게서는 소식이 없었다. 제이는 애초부터 자신에게 의지가 없었던 것을 뉘우쳤다. 할 일 없이 시댁에 더 있을 수도 없어 친정으로 돌아오기는 왔다. 친정에서는 하는 수 없이 한 번 물러났던 학교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 학교는 꿈의 보금자리였다. 소년과 소녀들의 모습 속에 옛날에 그들의 모양을 비춰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자 속에서 타는 가느다란 촛불의 청춘이라고 할까? 아버지는 쓸쓸한 집안에서 돌부처같이 침묵하였다. 희끗희끗하게 센 머리에 턱에 주름살이 접힌 아버지는 온종일 늙은 앵무새만큼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불같이 표정이 없고 차가웠다. 괘씸하기 그지없는 남편의 소행에 대하여조차 한마디의 책망도 없었다. 모든 것을 긍정하고 구보만 보는 조물주의 의지처럼 엄숙하였다. 하기는 남편을 나무랄 처지가 못되기 때문이었을까? 그 자신도 거의 비슷한 길을 걸어왔으니까. 제2의 인생의 기억은 4살부터 시작되었다. 서울로 달아난 아버지는 4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공부를 부탁하려는 것이었으나 어지러운 소문에 어머니는 기어이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였다. 물론 혼자서 생활하는 어머니를 측은히 여겨 시가편에서 보내준 것이었다. 좁은 가마 속에 제이도 같이 앉아 반천리길의 서울길을 서쪽으로 여러 날이나 흔들려서 갔다. 철교 없는 한강을 쪽배로 건넜다. 가마며 쪽배며 이제는 모든 것이 이끼 속에 묻혀 전설처럼 멀기만 하다. 학교를 마치고 벼슬을 얻은 아버지는 말끔한 서울 사람이었다. 첩으로 얻은 포천댁과 젊은 단꿈에 젖어있던 그는 그들의 도착에 몹시 놀랐다. 포천댁의 날카로운 기세에 모처럼의 서울행의 제2모녀에게는 가시밭이었다. 모녀는 주일에 예배당을 찾아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위안을 발견했다. 제이는 담배 심부름을 나갔다가 한 길에서 뱀을 잡아든 것을 보고 가엾은 짐승의 귀괴한 아름다움에 취하여 정신없이 서 있곤 했다. 공부를 하러 온 먼 친척인 국현이가 때때로 군밤을 가지고 와서 제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인자한 국현이의 무릎 위와 따뜻한 군밤은 제이의 인생 속에서 축복된 부분이요 아름다운 한 페이지였다. 그러나 4살적 인생은 모든 것이 이끼 속에 묻혀 전설처럼 멀다. 예배당의 찬송이며 거리의 뱀이며 따뜻한 무릎이며 군밤이며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전설은 모두 아름다운 것이니 제이는 한 번 서울을 떠나 다시 그곳을 바라볼 때 그것을 정확히 느꼈다. 온 식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늙은 부모를 마지막으로 봉양하려는 아버지의 뜻이었다. 낯선 정막 속에서 포천댁은 눈을 감았다. 그에게서 낳은 자식도 뒤를 이어 떠났다. 아버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지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하였다. 어머니도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제이는 학교에 다닐 나이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제이는 글자를 깨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서울에서 가져온 묵은 이야기책들을 몹시 사랑하였다. 긴 가을밤에나 혹은 어머니나 그가 가벼운 병석에 있을 때에 그는 병풍 속 자리에 누워 신소설 추억의 색을 낭독하였다. 소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모녀를 울리기에 충분하였다. 두 사람은 주인공 정림이와 영창이의 순조롭지 못한 운명에 한없이 눈물 지었다. 어느덧 한가락의 초가 다 타면 새 초를 켜놓고 운명의 다음 주를 계속하여 읽곤 하였다. 어머니는 촛불과 같이 가만히 눈물 지었다. 병풍 속 석류는 눈앞에 흐르고 머리맡 양냄새는 근심스러웠다. 이야기 속의 장면으로 제이는 서울을 상상하기를 즐겨하였다. 그러므로 서울은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었고 옛 기억은 전설과 같이 그리운 것이었다. 물론 자란 후 다시 서울을 보았을 때에는 이 소녀시대의 아름다운 꿈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이 곱게 사라졌고
서울은 산만한 거리로 바뀌었다. 준보는 학교에서 가장 영리한 아이였다. 새까만 눈동자에 총명한 기운이 흘렀다. 시험 때에는 늘 선생들의 칭찬을 받았다. 제이도 반에서 수석인 까닭으로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은 아니지만 제이는 모인 학생들 중에 준보의 모습이 안 보이면 마음이 쓸쓸해지곤 했다. 새 치마를 입거나 새 신을 신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준보가 선생님께 칭찬받는 것을 들으면 덩달아 즐거웠다. 친구들의 요란한 놀림을 겉으로는 귀찮게 여겼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기뻐하였다. 웬일인지 제이는 늘 추월색의 슬픈 이야기를 생각하였다. 준보를 생각할 때에는 어린 마음에 을의 정림이와 영창이가 떠오르곤 하였다. 먼 산에 소풍을 갔을 때는 준보가 덤불 속을 교묘하게 들쳐 익은 나무 열매를 송이송이 찾아다 제이에게 던졌다. 그러면서도 잔잔하게 말을 건네지 않고 늘 뾰로통하고 퉁명스러운 심술이었다. 봄이면 학교에서는 산놀이를 떠났다. 제각기 헤어졌을 때 준보와 그의 친구들은 바위 위에 진달래꽃을 꺾으러 갔다. 철은 일렀지만 이름 모를 새들이 잎이 핀 버들가지에서 지저귀었다. 좁은 지름길을 걸어 바위 위에 이르렀을 때에는 준보와 제이의 한패만 남고 다른 축들은 한동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산은 험하여 바위 아래로 푸른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다 보였다. 바위 코에 담뿍 몰린 한떨기의 진달래가 마음을 흠뻑 당겼다. 제2의 재촉에 준보는 두려움도 있고 용기를 냈다. 내 손을 잡으렴. 바위 끝으로 기어가는 준보를 제이는 조마조마하게 바라보았다. 필요 없다. 네 손 좀 붙들어 봐야 소용없어. 뽐내다 떨어질라. 내가 떨어지면 넌 시원하겠지? 녀석, 맘에도 없는 소리만. 셀쭉하고 돌아섰을 때 준보는 벌써 꽃뿌리에 손이 갔다. 간신히 두어대 꺾어지고 다시 손이 갔을 때 팔에 스쳐 돌멩이가 굴러 떨어졌다. 겁을 먹고 몸을 움츠리는 바람에 디디었던 발이 빗나가자 물은 바위가 으스러지며 더 한층 와르르 떨어져 내렸다. 그 바람에 준보의 몸은 엎어지며 손을 빼든 채 앞으로 밀렸다. 제이는 아찔하여 반사적으로 풀썩 쓰러지면서 두 손으로 준보의 발을 붙들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고 힘을 다하여 간신히 끌어낼 수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준보는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신 팔에 커다란 상처가 생겼다. 나 때문에 안 됐구나. 너 때문에? 너 주려고 꼭 꺾은 줄 아니? 고집쟁이. 걷는 동안에 마음이 풀려서 몸을 기대올 거라고 생각했으나 준보는 꼿꼿이 말도 없이 땅만 보고 걸었다. 그것이 제이는 불만스러웠다. 준보를 서울로 보내게 되었을 때 그 불만은 한층 더 컸고 마음은 단지 서글프기만 했다. 관직의 기한이 다 되었을 때 아버지는 선조들의 묘지만 남은 실속 없는 고향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다시 온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떠났다.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 아버지가 회사의 한 몫을 맡게 되었을 때 제이는 우탁교에 다니게 되었다. 준보의 모습이 마음속에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시달리는 동안에 새벽별같이 차차 그림자가 열 퍼진 것은 사실이었다.
서울은 결코 전설의 서울이 아니었고 꿈의 거리가 아니었다. 거리도 서울도 그칠 바를 모르는 변화의 연속이었다. 제2의 청춘은 흰색 장막에 새겨진 회색 글자의 내용처럼 우울하였다. 같은 병풍 속에서 이야기책을 같이 읽은 어머니를 잃은 것이 그에게는 큰 꿈을 이룬 셈이었다. 제이가 학교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의 회사가 기울기 시작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제이가 재단에 오르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학교를 나오기가 바쁘게 꿈도 꾸지 못했던 곳에서 생활의 길을 구하게 되었다. 마치 그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곳과도 같은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단조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 속에서는 포부도 희망도 다 으스러져서 한 줌의 재로 변하였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는 부쩍 결혼을 재촉하며 성가시게 굴었다. 제이는 아버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굽혔다. 은행원이라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아버지로서는 여러 가지로 잘 풀리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집안일을 정리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결혼은 글자 그대로 무덤이었다. 공교롭게도 회사도 파산이었다. 제이는 별 수 없이 다니던 학교에 다시 들어가 앉았다. 발버둥을 쳐봤자 어쩔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은 후라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가라앉아 갔다.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생기를 구하려고 하였다. 으스러진 재 속에서 옛 이야기를 찾으려 하였다. 어린 합창을 애써 희망의 노래로 들었다. 맡은 반의 소년과 소녀, 감남이와 애순이의 관계에서 어렸을 때의 꿈을 되씹어 보려 하였다. 감남이는 고집쟁이였다. 미술 시간임에도 도화지를 가져오지 않아 그 이유를 물어도 꾸중을 해도 돌같이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말도 하는 법 없거니와 얼굴을 쳐들지도 않는다. 완전히 말을 잃은 아이 같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검은 눈망울로 책상을 노리면서 한 시간을 보내는 수도 있었다. 예순이는 다정한 소녀였다. 남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한 장을 감남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감남이는 솔직하게 받을 때도 있으나 나중까지 끝내 고집을 세우고 안 받는 때도 있었다. 받으렴. 일 없다. 고집 피우다 꾸중 들을라. 녀석도 맘에 없는 소리만. 어쩌다 받게 되면 다음 시간에는 2배로 가져다가 도로 갚곤 하였다. 그 고집으로도 반대로 애순이가 가령 붓을 잊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먼저 자기의 것을 빌려주었다. 감남이는 가난하였다. 점심을 굶는 때가 많았다. 이상한 것은 그런 때에는 애순이도 역시 점심을 굶는 것이었다. 애순이는 결코 감남이처럼 가난하지는 않았다. 점심이 없을 리는 없었다. 이를 수상히 여겼던 제이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 교실이 비었을 때 은밀히 애순이의 책상 속을 살펴보았다. 놀란 것은 의젓하게 점심을 싸가지고 온 것이었다. 다음 날 감남이가 점심을 먹을 때에 애순이도 먹었으나 다음 날 감남이가 굶을 때에 애순이도 굶었다. 물론 책상 속에는 점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경건한 느낌이 제이의 가슴을 쳤다. 한편 다쳐서는 안 될 성스러운 곳에 손을 다친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느낌이 마음을 죄었다. 가만히 애순이를 불러 이유를 들었을 때 문득 가슴이 저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나미가 안 먹으면 먹고 싶지 않아요. 제이는 그날 돌아오던 길로 이불 속에서 혼자 흠뻑 울었다. 그날같이 산 보람을 느낀 때도 적었다. 그 후로는 감나미를 꾸짖기는커녕 두 아이를 똑같이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자기들의 옛날이 한없이 그리웠다. 복잡해진 마음 때문에 몸이 유난히도 고달펐다. 제이는 학교를 쉬고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았다. 소설가로서의 준보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몹시 놀랐다. 무지개를 본 듯이 마음이 두근거렸으나 옛날을 우러러보는 중에도 정신이 무척 피곤하였다. 눈 주위에 눈물 자국에 어지러운 지도를 그린 채 제이는 눈을 떴다. 체온계를 뽑으니 수은주가 높았다. 몸에 열이 나고 몸이 덥다. 고개를 돌리니 준보의 소설책이 다시 눈에 띄었다. 벼란간 가슴이 찌르르 하면서 눈물이 솟았다. 오장육부가 다 아파오고 세상이 검은 구렁텅이 속으로 한꺼번에 빠져들어가는 듯하다. 그 쓰라린 빈 느낌에 목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 저물어가는 짧은 햇살이 창기슬게 노랗게 기울었다. 눈물에 젖어 베개가 축축하다. 이 작품에는 작가의 유년기 경험이 투영되어 있다. 작가가 이야기의 멋을 알고 문학의 매력에 흠뻑 젖어 있던 보통학교 시절에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작가는 추월색을 되풀이하여 읽었다고 한다. 겨울철이면 머리맡에 병풍을 둘러치고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 번갈아가며 읽었다. 병풍은 석류, 딱따구리 등의 그림이 그려진 것이었는데 그 그림과 추월색 이야기가 어울려서 신비로운 낭만적인 동경을 소년의 가슴속에 심어주었다. 작가는 훗날 문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스승이 바로 어머니라고 말했는데 이 작품은 그러한 유년의 따스한 기억이 곳곳에 스며든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 지금까지 한국 단편 소설 중 이효석의 석류였습니다. 저는 빵모자 책장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